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1년 2월 14일 인천에 살고 있는 딸이 일주일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라는 신고가 인천 남동경찰서로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부모였고요. 자초지정을 좀 들어보니까 부모가 딸의 가출을 알게 된 건 일주일 전인 2월 7일, 그것도 뜻밖의 아들의 연락을 통해서였습니다. 일단 30대였던 딸 A씨는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28살의 남동생 윤씨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경북에 있는 안동 쪽으로 귀농을 하셨기 때문에 두 남매가 따로 지내게 된 거죠. 그런데 지난 2월 7일 아들 윤씨가 부모님께 걱정스러운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가 집에 오질 않아요. 동생에 따르면 누나한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그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뒤 귀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부모는 이제 딸이 30대고 다 컸으니까 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준 거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집에 오지 않고 또 연락도 안 되니까 걱정이 된 마음에 결국 경찰에 도움을 청한 건데요. 신고를 접수한 수사관들은 일단 같은 날 오후 8시쯤 A씨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찾아갑니다. 거기엔 남동생 윤씨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캐물었어요. 누나가 언제 집을 나갔습니까? 이 질문에 동생은 2월 7일이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경찰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CCTV를 확보했고요. 2월 7일에 녹화된 모든 영상을 살펴보는데 이상합니다. 3시간이 넘도록 계속 눈 빠지게 보는데도 A씨의 모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동생에게 찾아가서 정말 2월 7일이 맞습니까? 라고 재차 물었죠. 그러자 동생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사실은 2월 6일 새벽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처음부터 이걸 제대로 말을 안 해줬냐라고 하니까 원래 우리 누나가 외박을 자주 하는데 부모님한테 그 사실을 좀 감춰주려고 자기도 모르게 날짜를 바꾼 거라고 털어놨죠. 경찰이 이 사실을 이제 동생으로부터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문을 닫아서 더 이상 CCTV를 살펴볼 수가 없었죠. 결국 이날 경찰은 2월 6일자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합니다. 그럼 다음 날이라도 다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어쩐 일인지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사이에 동생 윤씨가 뜻밖의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집에 다녀가고 이틀 뒤인 2월 16일 동생이 담당 수사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문자가 뭐냐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었죠. 그가 막 이제 문자를 누군가와 주고받은 그 해당 사람은 놀랍게도 누나입니다. 새벽 5시 22분에 문자가 왔는데 누나예요. 너 많이 혼났겠다. 실종신고가 웬 말이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누나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이 동생이 또 다른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서 보냈죠. 여기에서 이제 동생이 누나한테 보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누나 그냥 부모님한테 남자친구 소개하고 떳떳하게 만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장이 왔죠. 누나가 야 잔소리 그만해 라고 응수합니다. 또 계속해서 나를 찾으면 아예 숨어버릴 거다 라는 메시지도 누나의 메시지도 있었고요.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간 걸 경찰이 받고 아이고 그래도 동생과는 연락이 되는구나 싶어서 안심했던 거예요. 부모 역시 문자 내용 보고 신고를 취소했고요. 또 혹여나 딸을 계속 압박하면 영영 연락을 끊어버릴까 염려했던 거죠. 대신 가족은 별탈 없이 딸 A씨가 잘 지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달이 흐른 2021년 4월 21일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성모 삼리의 마을회관 인근에서 주변이 거의 다 논으로 둘러싸인 아주 한적한 도로를 지나던 농민이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깊이 한 1.5m 되는 농수로의 가장자리 쪽에서 검은색 무언가가 떠오른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엎드린 상태의 여성 시신이었습니다. 상하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고 신발은 벗겨져 있었죠. 즉각 경찰이 시신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유류품이 전혀 없어요.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지문조회를 했죠. 그랬더니 그녀는 2달 전 인천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A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신의 상태를 보면 그녀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흉기로 무려 35번이나 찔린 상태였거든요. 결정적인 사인은 대동맥 손상,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기에 시신을 유기한 걸까요? 경찰은 용의자를 추리기 위해서 인근 체육회관의 CCTV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근처를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도 다 확보해서 조사했고요. 근데 그 어디서도 용의자로 추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딸의 죽음 소식을 알게 된 A씨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잘 지낸다고 믿고 있었던 딸이 한 달 만에 농수로에서 지금 이런 시신으로 발견됐잖아요.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4월 25일 날 큰 슬픔 속에서 A씨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발인에서는 특히 고인과 함께 살고 또 특별히 가까웠던 남동생 윤씨가 누나의 영정사진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조문객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다들 하는 말이 아유, 둘이 살면서 더 애틋했을 텐데 동생이 너무 힘들겠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 사이 성모도 농수로에서 시신이 나왔다는 뉴스가 언론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한 언론사에서 가족이 실종 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라는 오보를 내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자 남동생이 분노했죠. 기자에게 직접 항의 메일을 써가지고 저희 가족은 실종 신고도 했고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다고요.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하시면 저희 마음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억울한 거죠. 이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할 텐데요. 자, 이제 타살이 분명하니까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의심한 사람은 A씨의 남자친구였어요. 애초에 집을 나간 것도 남자친구랑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라는 증언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남자친구가 누굴까요? 그걸 밝혀내야 되는데 일단 경찰이 휴대폰 기록을 수색했죠. 참고로 시신은 나왔지만 그 A씨의 휴대폰은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기록을 통해서 그녀가 사망 전에 누구하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다 확인했어요. 통화 내역까지. 아니, 근데 그 어디서도 남자친구로 보이는 존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동거를 생각했을 정도면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했을 텐데. 한편 경찰은 여전히 이건 면식범의 소행이다 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치정 범죄로 의심된다, 6명의 용의자 후보를 두고 수사 중이다 라는 경찰의 입장이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시신 발견된 지 9일이 지난 4월 29일 경찰은 경북 안동에서 A씨 살해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A씨의 남동생 윤씨였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부모님 집에서 한가롭게 TV를 보다가 급습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고 해요. 자신을 쫓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가서 친누나 A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고 말하자 의외로 윤씨는 순순히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성이나 후회의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었어요. 그저 경찰이 이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증거가 있으니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여긴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체념이죠. 자, 그럼 이게 지금 남동생이 누나를 살해하고 부모님한테 누나 없어졌다고 말하고 누나한테 문자 왔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울고 불고, 이게 모든 사람을 속인 거잖아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때는 시신이 발견되기 4개월 전인 2020년 12월 19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동생 윤 씨는 늦은 시각 누나와 함께 아파트로 귀가합니다. 윤 씨가 평소에도 좀 귀가를 늦게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누나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
막 이런 잔소리가 이어지다가 평소 윤 씨의 행실에 대한 누나의 불만까지 터져나오게 됩니다. 사실 동생이 평소 좀 씀씀이가 해펐어요. 그러니까 카드 연체가 잦았고 또 자기가 버는 것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깝고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잔소리를 하다가 결국 과거 동생이 고등학교 시절에 가출했던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게 됩니다. 동생 윤 씨 주장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누나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벽에 유리컵을 던졌대요. 근데 마침 그 파편이 윤 씨 얼굴에 튄 거죠?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동생도 막 욕설을 하면서 누나에게 맞섰죠. 아니, 누나가 부모야? 왜 부모 행세를 하고 이렇게 잔소리를 해? 그러니까 누나도 막 역시 열이 받아서 욕설로 받아쳤고 A씨는 네가 이렇게 사는 거 내가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다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격분한 동생 윤씨는 누나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어버려요. 새벽 2시 50분 그는 부엌에서 22cm짜리 식칼을 집어들더니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있던 누나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한 차례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이게 분에 차지 않았는지 이후 누나의 목, 가슴, 등,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어요. 그 강도가 얼마나 셌으면 칼 끝이 부러질 정도였죠. 누나는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숨이 끊어진 누나를 보면서 윤 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잠시 후 그는 여행용 캐리어를 찾아오더니 누나 시신을 거기에 구겨 넣었어요. 그리고 일단 아파트 옥상 창고에 그걸 보관했죠. 참고로 이 남매가 살던 집은 맨 꼭대기층이었습니다. 평소에 옥상에 사람이 전혀 드나들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옥상에 시신을 방치한 지 무려 10일이란 열흘이라는 시간이 쭉 흘러요. 그 사이에 윤 씨는 인터넷에 막 뒤져가지고 시신을 어디에 유기할지 장소를 물색했죠. 그렇게 나온 게 강화군 성모도였습니다. 굳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보면 일단 그때가 겨울이라 좀 인적이 드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 여기서 외삼촌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와본 기억이 있었고요. 그렇게 12월 28일 그는 렌터카를 빌려서 트렁크에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옮겨 싣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해서 농수로에 캐리어를 던졌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가방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씨가 당황을 했고 막 근처를 보다가 페인트통, 소화기, 철제 배수로 덮개 등을 막 구해와요. 무게 나갈 만한 거, 덮을 만한 걸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방 위에 올려놓습니다. 잠시 후 캐리어는 서서히 물 밑에 가라앉았죠. 이후 윤 씨는 다시 누나와 살던 집으로 돌아왔고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지속합니다. 근데 언제까지고 누나의 실종을 숨길 수만은 없잖아요. 이때 그는 먼저 부모님을 속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남자친구 따라서 가출한 것 같아요 라고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기다리던 어머니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겁니다. 이때 윤 씨는 또 다른 꾀를 냈죠. 가지고 있던 누나의 핸드폰,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유심을 꺼내요. 그리고 이걸 다른 기기에 끼워서 누나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합니다. 그리곤 마치 자기가 누나인 척 문자를 막 오고 가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경찰에 제출한 대화 역시 다 조작된 거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누나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그는 뻔뻔하게 영정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줬죠. 막 기자들한테 항의 메일 보냈잖아요. 막 우리 유가족을 2번 죽게 하는 거다 막 하면서. 근데 이거 역시 어떻게든 의심을 받지 않으려는 발악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 동시에 지금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기자를 통해서 캐물으려고 했던 심산도 있었다고 해요. 정말 자기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꼴보기 싫죠. 결정적으로 경찰이 동생 윤 씨를 의심하기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나 A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살피면서부터였어요.
보니까 통장에서 누군가에게로 계속 돈이 빠져나가요. 또 휴대폰 소액 결제도 반복되더라고요. 휴대폰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역추적 해보니까 그 상대가 바로 다름 아닌 동생 윤 씨였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동생은 누나 실종된 이후 보험금을 담보로 1,000만 원 대출까지 받았고요. 경찰은 그제야 지금껏 윤 씨에게 모두가 속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최초로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파트 CCTV 그것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사실상 그의 거짓말이 좀 허술했기 때문에 금방 들통났을 거예요. 비록 이미 살인은 벌어졌지만 검거는 좀 빨리 했을 수도 있다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만일 또 윤 씨가 작정하고 도주했다면 수사는 더 복잡해졌겠죠. 그래서 경찰이 윤 씨가 범인인 걸 알고 있음에도 좀 더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그가 경찰이 자기를 쫓고 있다는 걸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일부러 이건 치정 사건이 의심된다. 용의자 6명을 우리가 지금 잡아놓고 있다. 뭐 이런 거짓 정보를 흘린 거예요. 그렇게 방심한 사이 윤 씨는 한가롭게 본가에 가서 TV를 보고 있었고 그렇게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한 거죠. 재판대에 서게 된 윤 씨. 1심에서는 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됩니다. 윤 씨가 항소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징역 30년이 확정됐어요. 이때 재판부는 이 피고가 누구보다 서로 아끼고 보호해야 할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 또 유가족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정말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 라면서 30년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씨의 부모, 아들이 가해자고 딸이 피해자가 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부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죽은 놈도 자식이고 죽인 놈도 제 자식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선처를 바랬다고 하는데요. 이게 참 첩첩하죠. 물론 부모님의 심정은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가족을 살해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한 아들에게 선처를 바란다. 이건 조금 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앞으로의 갱생의 의지가 이 아들에게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고요. 부모의 가슴에 정말 대못을 박았습니다. 평생 이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너무 고통을 안겨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범인 윤 씨, 남은 30년을 속죄하며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